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회적 기업론 제10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10강을 통해서 같이 학습할 내용은 사회적 기업과 정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강에서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 시간에 살펴본 것 앞에 사회적이라는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갔는데 과연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예측하시는 것처럼 기업가는 이윤 추구를 최고의 목표로 한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가는 이윤 추구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사회성, 공익성을 더 우선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사회적 기업가의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학습 내용에 들어가 볼까요? 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회적 기업은 우리가 사회적 기업가는 새로운 사회적 경제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부터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회적 경제가 그 자유주의 사상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 복지국가에서 대신했었는데 이 복지국가가 위기에 직면하면서 다시 신자유주의가 도입하면서 국가에서 다 책임지지 못하는 영역들을 이 사회적 경제가 초석이 되어서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회적 경제 안에 사회적 기업이 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해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연대 경제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기업은 기업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가를 중심으로 해서 연대, 그러니까 이용자들과 같이 또는 고객들과 같이 이러한 이해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대 경제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하나의 특징이 될 것이고, 사회적 경제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회 문제 대응을 위한 혁신과 발전의 긴급성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가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과 제도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더욱이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당리를 위해서 서민들의 긴박한 사항들까지도 해결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사회적 경제는 뭐예요? 국가를 뛰어넘어서 긴박하게 접근해야 될 각종 사회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러한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가는 어떠냐라는 거죠. 이 사회적 기업가는 사회적 경제 안에서 그리고 그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생산, 고용, 혁신 과정에 주력하지만 그 성과들은 자본주의의 시장 영역에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도 비자본주의 경제 영역에서도 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회적 경제는 무엇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기업의 형태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경제의 영역에 발을 이렇게 담글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냐 하면 이것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도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수익이 어디에 쓰이냐 하면 개인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재투자와 사회적 요보호 대상자들을 위해서 나누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자본주의 경제 영역에서도 발을 하나 탁 걸쳐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그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가의 가치에 의해서 어디로? 비자본주의 경제로 넘겨지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디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즈니스를 위한 교육, 혁신, 결단으로 인해서 사회적 사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혁신적인 사회 문제 해결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이 누구다? 사회적 기업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회적 기업가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래서 수익도 올려야 되고 어떤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서 공공성과 사회성을 위해서 활동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게으른 분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게으르신 분이 굳이 게으름을 극복하면서까지 이러한 사회적 경제에 발을 담그려 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교육과 혁신과 결단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기업가는 변화의 매개자라고 할 수가 있죠.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나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변화의 매개자가 될 수 있고, 엘킹턴과 하디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회 계층 구조가 있죠. 사회 계층 구조에서 가장 낮은 계층, 그러니까 하층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사회적 기업가다. 자, 여러분들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주변에도 많은 사회적 기업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고 있는 활동에 여러분들은 응원의 박수와 격려를 같이 해 주셔야 합니다. 적어도 그분들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 설명했던 이러한 마인드와 철학과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충분히 우리로부터 응원과 격려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그런 분들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기업가의 정신,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언제부터 사용되어졌는지는 명확하진 않죠. 그러나 사회 변화를 위한 강력한 뭐다? 동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끊임없이 설명되어졌던 것처럼 국가에서 다 하지 못하는, 시장 경제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누가? 이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가, 그분들이 바로 그 역할들을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서 사회적이라는 공공선을 위한 가치를 바탕으로,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는 적어도 공익성,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없으면서 사회적 기업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양의 탈을 쓴 뭐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가는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와 사회적 욕구 해결 등 공공의 이익과 이타심, 공공의 이익과 이타심, 이것을 목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회적 기업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혁신을 통해서 변화를 도모하는 기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기업가 마인드, 기업가 정신이라는 의미는 단순한 마인드에서만 극한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음에 극한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느냐? 그 마음에 뒤따르는 어때요? 태도와 역량, 자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태도와 역량을 포함한 자질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이미 그 내면 안에 뭐가 있어요? 뜨거운 마음이 있겠죠. 내가 공공을 위해서, 사회성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혁신성이
부족하고 추진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어떻게 달성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회적 기업가 정신으로서 어떤 태도에 이은 역량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갇혀 있어야 됩니다. 뜨거운 마음만 있어서 여러분 나는 공익성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문가로서는 타당한 선택은 아니죠. 우리가 비전문가로서는 따뜻한 마음만 있어도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가는 따뜻한 마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자질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그러한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을 다시 한번 비교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9강에서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혹시 9강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쪽이죠. 이쪽에다가 9강을 링크 시켜 드릴게요. 9강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시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정신을 살펴보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인 욕구 해결과 소득 창출, 즉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다 그러면 기업가는 그 중에서도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윤 극대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마리의 토끼 하나에 올인하느냐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돈을 벌려 그러면요 하나에 올인할 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두 개, 세 개, 네 개 일을 벌리면 가치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이건 산 증인, 제가 산 증인이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자, 두 번째 활동 영역에서 살펴보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다원 경제에 참여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한다라고 치면 기업가는 어떻게 되냐면 신규 시장 진입과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올인하는 것이죠. 좀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그리고 경영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기업가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공익성과 수익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지만 기업가는 경쟁 우위를 통한 수익의 극대화, 즉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직으로 보면 가치 존중과 수익 창출을 동시에 고려하지만 기업가 정신은 무엇을? 재정 수익을 위한 마케팅, 재정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을 볼까요? 사회적 기업가의 정신에서 수익은 발생합니다. 수익이 없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한다? 재투자하겠죠. 반면에 기업가는 어떻게 해요? 미래 수익 창출을 위해서 재투자합니다. 둘 다 재투자하는 건 맞는데 기업가는 미래에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재투자한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가는 사회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미 내가 어디에 재투자하는 그 자체가 사회적인 목적을 달성함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과를 보면 사회적 기업가는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동시에 달성하여서 공공의 선을 성취하는 것이고 기업가는 단순한 재무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가가 어렵겠습니까? 사회적 기업가가 어렵겠습니까? 사회적 기업가가 어렵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돈은 누가 많이 벌까요? 당연히 기업가가 많이 벌죠. 왜? 하나에 올인할 때 많이 번다라는 거죠. 자, 유럽과 미국, 또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을 한번 살펴보면 유럽과 미국이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좀 차이가 있는데 유럽과 미국은 이미 복지국가 시대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로 넘어오면서 여기에서 갭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국가에서 책임지던 공공의 복지, 공공재라는 그러한 투자들을 신자유주의에서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공공재의 투자를 과연 누가 할 것이냐? 그것을 결국 누가 하고 있어요? 이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지냐면 무엇을 통해서? 국가가 이미 사회적 기업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공공 지출을 이들에게 지원을 해주면서 사회적 기업이 크다 보니까 우리는 자립의 능력이 의심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업이 시작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과연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지원을 받지 않으면 이 사회적 기업들이 과연 유지가 될까? 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들어가서 유럽에서는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를 축소했던 것을 축소함에 따라서 자조적 활동으로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자조적 활동으로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는데 내가 해서 한 달 만에 문 닫을 것을 하겠어요? 아니죠. 뭔가 열심히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런 노력이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이후 공공부문과 거버넌스를 통해서 자생력을 갖추어 왔습니다. 시작할 때 자조 활동을 통해서 이미 뜨거운 마음과 최대한 유지시키려는 그런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공공부문과 거버넌스가 통합되면서 자생력이 갖춰졌다라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비영리 단체들, 이미 비영리 단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비영리 단체들이 세제상의 혜택에서 벗어나 자립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이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유럽은 사회적 기업의 출발과 제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러나 새로운 형태로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인 모델을 보여주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를 볼까요? 우리나라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그 전에는 어떻게 사회적 기업의 형태가 있었냐? 그 전에 우리나라의 사회적 서비스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자활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법이 시행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이 확대가 됩니다. 2007년 이때는 어떨 때냐 하면요, 이미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한 때였고 그때 이미 많은 분들이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시작했던 산업정보대, 지금은 제주국제대학교는 이 사회적 기업의 과목을 약간 선도 과목으로 설정해서 그 당시부터 사회적 기업론을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기업이 딱 뭔가 시작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에 발을 담궈 넣었었다라는 거죠. 다만 사회적 기업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정부 인증과 함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초창기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인증을 받으면 사업 자금 등을 인증을 받은과 동시에 사업 자금을 지원받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생존력을 가지고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야 되냐면 영국과 미국처럼 스스로 유지하다가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 기업들이 사업장 번호를 내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작하면서 인증을 받으니까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경영자금 지원들을 받게 돼요. 그러니 2년, 3년 동안 유지가 됐어요. 사실상. 그런데 인증, 지원 기간이 끝나니까 그때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100%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 시작할 때부터 너무 온실 속에서 지원을 받고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다 충당할 만큼의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1차적으로 자생이 가능한 기업이 되는 과제를 안고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시작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적 기업가와 가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본주의 경제 위기와 가치의 문제. 자, 자본주의가 언제 위기를 맞습니까? 네, 1929년
세계 대공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20세기 들어서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높은 효율성과 규모의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아주 환란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이 환란기가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이러한 발전과 함께 얻은 경제 불황을 겪으면서 어때요? 물론 1929년에 세계 대공황, 그리고 2008년에 또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죠. 이러한 경제 위기, 경제 불황을 겪으면서 지금은 전 지구적인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 불황이 계속되면서 정부와 기업과 가게는 광범위한 딜레버리지 상태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이 딜레버리지 상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은 경기가 좋을 때는 엄청난 투자, 빚을 지면서까지 투자를 하면서 경기를 계속 끌어올렸었죠. 그런데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과연 이게 가능했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때요? 빚을 내면서까지 투자했던 것을 이제는 빚을 상환하면서 투자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레버리지의 반대인 디레버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디레버리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도하게 투자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투자를 줄이면서 뭔가 안정적인 것을 취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고성장이 아니라 저성장, 저소득, 저수익으로한 3저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것을 뉴노멀이라고 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고성장의 고소득의 고수익, 이러한 것이 노멀이었어요. 이러한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새로운 노멀이라고 얘기를 해서 뉴노멀이라 그러고, 지금은 어떠냐? 고소득이 아니라 저성장, 저소득, 저수익, 이러한 것이 우리 안에 일반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디레버리지 단계에 있고요. 우리는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면서 우리는 지금 아주 차분한 저성장 기류에 우리는 생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한계에 따른 자본주의 경제 성장은 일자리 축소와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한 실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제를 위한 대안 담론 이면에는 가치에 대한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신자유주의 노선을 계속 갈 것이냐, 복지국가의 노선을 갈 것이냐, 뭐 또 다른, 그죠? 사회 투자 노선을 갈 것이냐, 이러한 얘기들을 할 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가치,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가질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가치는 뭘까요? 가치란 무엇이냐? 사회 집단이 공동적으로 갖는 감정이나 생각, 목표, 관심 등을 반영하여서 구성원 다수가 받아들이고 인정한 일반화된 도덕적 원리나 신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경제적인 가치가 우리 안에 일반화된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복지를 바라보는 일반화된 가치가 지금 존재할까요? 그러한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일반화된 가치이기보다는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들이 조금은 양분되어 있는 시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치는 개인이나 집단이 바라거나 좋아하는 것을 결정할 때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반화된 추상적 기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그 추어탕을 먹으면서 친분을 가진 그러한 두 분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선배요, 누님이죠. 자, 그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 끝에 한 분이 본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잘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삶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자유주의 노선이 좋습니다. 자유시장에 내어 맡겨서 저는 아마 더 열심히 하면 더 소득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자유주의가 좋은데 제가 이렇게 사회복지를 강의를 하면서 신자유주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도 나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일어나고자 하지만 사회적인 다양한 환경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 문제가 우리 안에 많이 깔려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맹목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자유주의를 학생들에게 주입할 수 없고, 또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자유주의 사상에 살아도 그냥 뭐 지금처럼 열심히 저축하면서 성실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입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듣는 분들이 당신도 그래, 너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분은 좀 반대의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생각은 달라진다라는 거죠. 저의 생각은 그냥 저는 열심히 하면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노선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반화된 어떤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제 생각은 조금 낮추고 다른 분들의 생각을 내가 귀를 기울여 줘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의 통합된 일반화된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모두 다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면 과연 우리가 하나된 그런 어떤 경제라든지 복지적인 관념과 이념에서 일반화된 어떤 가치를 갖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나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분들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다름이 있어서 그것이 때로는 고민일 수 있고, 또 고민은 아니지만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공유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무튼요, 이러한 자본주의 위기라는 걸림돌을 뛰어넘기 위한 지렛대 역할을, 지금 가치가 그런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미래에 대한 비전은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가는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집단 행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뭐가 한다? 가치라는 친구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내 주변에 모여있는 분들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나와 유사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모여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집단 행동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집단 행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일반화된 공동화된 가치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사회적 기업가의 일반화된 가치는 무엇일까? 이러한 것 궁금하지 않으세요? 같이 살펴볼까요? 사회적 기업가의 일반적인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회적 기업가의 정신에서 사업성과 사회성과 혁신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회적 기업가니까 수익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업가잖아요.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긴 했지만 더하기 기업가잖아요. 그래서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하면서도 그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사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조를 받아서 사업하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그러면 국가에서 생각이 바뀌어서 이 사업에 지원하지 않아, 보조금을 안 줘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실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존하지 않아도 우리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 수익성이 발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 수익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자기의 영리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써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회 영역에서 변화의 매개자로서 역할을 인지하고 수행하는
사회성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혁신성.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는 혁신성입니다. 왜? 만약에 우리가 혁신성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가 잘 돌아간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개입해서 그 문제에 개입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런데 뭔가 다양한 이유와 요인으로 인해서 그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개입한 것은 기존의 방법에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혁신성을 갖고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새로운 대안이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들이 선행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가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어떤 것이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하기 위한 사명감. 저는 제 일에 사명감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저는 제 하는 일들을 계속 얘기해서 여러분들 좀 지루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군뱅이 사육한다 그랬죠. 군뱅이 사육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창고를 약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바닥을 혼자 페인트도 다 칠하고 바닥도 바닥재로 제 혼자 했어요. 왜냐면 사람을 해서 사무실을 꾸밀, 창고를 꾸밀 경제력이 없고, 또 저는 그렇게 돈을 낭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했는데, 그 바닥에 투명 바닥에 어떤 글자를 새겨놨냐면 사회적 가치 기업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기업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나는 아마 기회가 되면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발을 담글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내가 그래서 일정 부분 지원을 받는 것 그 자체가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았고,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사이에 가치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 사회적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적절한 행동을 하고 계신가요?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솔직히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더 기회가 되면 할 거고요. 지금도 미미하지만, 소소하지만 제가 이렇게 군뱅이 줍이라든지 활을 만들어서 좀 필요한 분들에게 아주 가끔이지만 무상으로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이러한 일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회적 가치를 완벽하게 실현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지만, 바닥에 그렇게 새겨놓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끊임없이 내가 이것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되뇌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닥에 사회적 가치라는 단어를 새겨놨다라는 것이죠. 아주 큼지막하게 새겨놔서요, 언제든지 내가 작업하러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새로운 기회 파악과 지속적인 추구. 계속 제 얘기만 하네요.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자,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했고 나는 대학을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를 함에 있어서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이 발생해요. 아주 조금씩 이제는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때요? 새로운 기회를 파악했더니, 그것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도전을 했더니 6개월이라는 시간에 결국은 아주 작은 열매를 맺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꾸준한 혁신과 전용 학습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김진우는 여기서 멈출 것이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카메라 앞에 있는 제가 멈출 것 같습니까? 절대 멈출 것 같은 인상은 아니죠. 약간 사기꾼 같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건 절대 아니겠죠. 아무튼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대학에서 끊임없이 강의도 했지만 강의도 받았어요. 작년에 아마 6개 대학에서 강의를 한 것 같아요. 6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또 1개 대학에서는 저도 학점은행제로 다양한 과목들을 또 이수했어요.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환경이 많이 제한됐지만, 올해에도 정말 쉴 새 없이 대학 강의도 지금 영상으로 찍는 것이 엄청나지만, 외부 특강들도 엄청 나가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강 이상 특강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잠잘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자격증 과정들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딩 지도사라는 거 아세요? 저도 들어만 봤는데 이게 뭔지 몰랐어. 근데 직접 했더니 아 이거네. 내가 대학교 때 배웠던 C++ 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 않네? 그런데 그것은 대학생들이 배웠었는데 이 코딩 지도사는 뭐야? 이 초등학생부터 배운다고? 와, 여러분들 그 코딩 지도사 배우면요 초등학생이 뭘 만들 수 있는 줄 알았어요? 핑퐁 게임도 만들 수 있고 낱말 맞추기 게임도 1시간이면 뚝딱 만들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워서 내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다른 사람에게 강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배웠던 것이 뭐냐면 빅데이터라는 것인데 사실 빅데이터는 정말 쉽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박사과정 논문에서 C를 통해서 통계 패키지 C를 통해서 논문도 썼었고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도 있어서 빅데이터 자격증도 취득을 했죠. 물론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취득을 했지만 끊임없이 배우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떤 영역에 도전했다 그러면 그 영역에서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강의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배움이 거의 학문적인 배움에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페를 한다 그러면 카페 운영에 있어서 커피의 맛과 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날씨가 우중충한 날에는 어떠한 압력으로 어떻게 내리는 것이 커피의 맛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학습하고 또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용자원에 제약받지 않는 자신감. 군뱅이 키울 때 땡전 한 푼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과수원에서 말 그대로 땅을 파서 군뱅이 36마리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 기업을 만들고 뭐예요? 아주 작은 사소한 나눔이지만 나누고 있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돈이 없고 사람이 없을 때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에 대한 인정과 수용을 나타나는 책임감, 이러한 부분들요. 계속 제 얘기만 하네요. 저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사회에 봉사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봉사하는 게 있네요. 제가 어르신들 목욕시켜드리면서 사실상 목욕시켜드리는 것은 제 일이기 때문에 봉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욕을 시켜드리고 가끔 어르신들의 머리가 길면 이미용 서비스를 해요. 남자 어르신도 해드리고 여자 어르신들도 해드려요. 그러한 이미용 서비스는 내가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안 해도 되는 것인데 내가 시간을 쪼개서 땀을 흘리면서까지 하죠. 이러한 자원봉사를 그래도 1년에 한두 분 정도는 이미용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꾸준하게 헌혈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헌혈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해야지라는 생각에 헌혈하는 날짜가 제 달력에는 가장 먼저 뭐예요? 일정표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봉사를 직접 하고 또 누군가가 봉사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회적 기업가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 가치란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더 포용적이고 공정한 정치를 지켜내는 사회적 목적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연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하더라도 혼자만 하는 것, 저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제가 바로 앞 PPT에서 다양한 일들을 했죠. 그런데 뭐 바쁘다는 핑계로 이러한 일들을 많은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고 혼자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에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키거나 같이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적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의 약점이면서 우리 사회적 기업가는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때문에 사회적 가치는 사회가 혼란되거나 침체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왜? 연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미스 헌터와 컬리지가 제시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8가지의 변수가 있는데 같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업가들의 사회적 네트워크. 혼자 할 수 없어요. 저도 곤충을 사육할 때 결코 혼자 하지는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검색 도구를 통해서, 검색창을 통해서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기술을 배웠고, 또 누군가가 물어오면 저도 전화를 통해서 가르쳐 드리고 이랬습니다. 자, 기업 성공에 대한 헌신. 네.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성공해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설립 단계에서의 자본. 지금 적어도 우리나라는 설립 단계에서의 자본력이 너무 낮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을 약간 맹목적으로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낮추고 지원을 해주더라도 자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원이 언제든지 끊기더라도 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력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그 영리를 재투자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리들이 있을 때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을 늘 이렇게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공공 부분 안에서의 기업 설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돈을 벌어들인 것을 전부 다 그때그때 다 쓰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돈이 예비가 되더라도, 예비비로 있더라도 이 돈의 사용 목적이 궁극적인 어떤 개인이나 주주들의 배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공익과 사회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투자될 수 있는 그러한 가치로서 축적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기업 팀의 어떤 통합이라든지 기업 구상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도, 제가 무엇을 하는데 이게 사회적인 가치와 사회적인 인식과 서로 반대돼요. 그러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 사회적인 기업은 누구와? 이해 관계자들과 같이 하는 연대 경제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지역 주민들과 지역사회와 마찰이 발생해요. 그거는 어딘가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시작할 때 사회적 기업에 정말로 의미가 더 도드라질 수가 있겠죠. 시장성 테스트에서 낙오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사회적 기업입니다. 기업은 영리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영리만 추구하는 것은 아닌데 이 영리가 있어야만이 사회성, 공공성에 적절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도 자립할 수 있는, 낙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 행정의 경험. 우리 사회적 기업이 행정가들이 할 때랑 그 복지가들이 할 때의 이 운영이 너무 차이가 많아요. 이 행정가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 기업가들이 사회적 기업에 발을 담그면 영리 쪽에는 밝은데 어떻게 복지를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 안에는 늘 쫓아가요. 반면에 복지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사회적 기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마인드는 뜨거운데 기업가 정신과 특히 행정력,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갖춰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서 사회적 가치의 분명한 특징을 5가지로 분리하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사회적 가치는 늘 변해왔습니다. 늘. 그래서 가치는 삶의 경험에서 개인의 관심사와 관련된 주관적인 개념이고,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요. 너는 왜 그래?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형태와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건적이고 재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른 특징들에 의하면 사회적 가치는 단순 척도로 측정할 수 없는 다양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척도는 뭐냐면 도구입니다. 도구. 우리가 몸무게를 재고 싶으면 몸무게를 재고 있는 체중계가 척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가 높다 낮다 이런 것을 잴 수 있는 정확한 도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하겠죠.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도구가 있으면 완벽하겠죠. 그러나 정확한 도구가 없다라는 것, 그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가치 형성 과정은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치 재밌네요. 가치를 찾아 나가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회적 가치의 어떤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특성은 굳이 사회적 가치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가치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의 강의는 사회적 기업가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재미있게 강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